마루 밑에서 이게 나왔어요. 삐걱거리는 마루판을 들어 올렸더니 밑에 어둡고 깊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올라왔어요. 수십 년은 묻혀 있었을 냄새였습니다. 나무 괴짝을 끌어올렸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단 보자기 안에 사기 그릇이 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 무늬가 그려진 이 세상 물건이 아닌 것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기름종이를 풀었습니다. 금이었어요. 직사각형 덩어리가 5개. 손에 들면 양손에 꽉 차는 무게였습니다. 마루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7억 원입니다. 감정사가 말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에요. 이 허물어진 집은 위자료였어요. 30년을 바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제가 받은 전부가 이 패가 한 채였습니다. 김치에 밥 말아 먹으면서 내일이 안 보였어요. 60년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하늘이 저한테 돌려준 건지 아니면 새 시험을 준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보물 때문에 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올 줄은. 이야기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31살 때였어요. 동네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듬직했습니다. 어깨가 넓고 눈이 맑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저는 박창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연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셋집 보증금도 제 친정에서 보태줬고 그이는 남해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반찬이 김치밖에 없는 날도 있었는데 그이는 한 번도 불평을 안 했어요. 당신이 싸준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3년 뒤에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이가 현장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수진이를 업고 격리 일을 배웠어요. 장부를 쓰고 자재비를 계산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밤에는 수진이를 재우고 나서 세금 서류를 정리했어요. 잠을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태양건설을 세웠어요. 이름은 그이가 지었습니다. 태양처럼 뜨겁게 올라가자.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진짜 태양처럼 올라갔습니다. 직원이 셋에서 30으로 늘었고 연 매출이 50억을 넘겼어요. 그이 명함에 대표이사 박창호라고 찍혔을 때 저는 뒤에서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바뀌었어요. 넥타이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를 사더니 어느 날부터 백화점 쇼핑백이 현관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구두도 이태리제로 바뀌고 양복도 맞춤으로 해 입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뭘 사다 준 적이 없으면서요. 귀가가 늦어졌어요. 처음에는 접대가 있어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말도 안 하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었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자 향수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비싼 향수 냄새가 그이 셔츠 칼라에 배어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바쁘니까 그렇지. 잔소리 좀 그만해.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뭘 물어보면 차근차근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말에 대꾸조차 안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숟가락도 안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전화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하트가 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거래처 사모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걸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의 생일이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서 식탁에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어요. 2번, 3번, 4번. 9시가 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접대 있어서 늦어. 먼저 자. 그런데요. 저는 그날 아침에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봤어요. 청담동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인 코스 38만 원. 날짜는 그 전날이었어요. 접대라고 했는데 2인 코스를 누구랑 먹은 건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이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어요. 저는 참다 뒤를 밟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의 차를 따라갔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짓을 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이가 웃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짓던 환한 웃음을.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이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주저앉았어요. 기사님이 손님 괜찮으세요? 하셨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요. 수진이한테 들릴까봐. 아닙니다. 수진이는 그때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그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리하자. 정리. 30해를 그 한마디로 정리하겠다는 거였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는 거잖아. 깨끗하게.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제가 더러운 것처럼 치워야 할 것처럼 들렸거든요. 위자료는 줄 거니까 걱정 마. 변호사 끼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하자. 그이가 원하는 건 소문 안 나게, 빠르게, 조용히 저를 치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30년 동안 그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습관이 됐나 봅니다. 법원에 이혼 조정 서류를 냈습니다. 변호사 없이 갔어요. 그이가 변호사 끼면 복잡해진다고 했거든요. 조정이 끝나고 법원 로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긴 검은 머리카락, 버건디색 터틀넥. 레스토랑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박창호가 나오자마자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주머니시구나. 오래 걸리셨네요.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빨리 끝나서 다행이에요. 아주머니도 이제 편하시겠다. 편하다고요. 30년을 바치고 법원 로비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박창호는 그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법원을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법원 로비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안 봤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새벽 도시락, 현장 격리, 접대 뒷바라지, 세금 서류, 밤샘 장부 정리. 태양건설이라는 이름을 함께 만든 사람. 그런데 법원 로비에서 제가 받은 건 아주머니도 이제 편하시겠다라는 한마디뿐이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서로 합의한 거라며? 왜 자꾸 아빠 탓만 해? 수진이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박창호가 수진이한테 엄마랑 성격이 안 맞아서
합의 이혼하는 거야라고 말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법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이제 뭐가 남은 걸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라고 내민 것이 그 허물어진 시골집 한 채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위자료 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박창호가 내민 건 종이 한 장이었어요. 이혼 합의서.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태양건설 주식회사 지분 전액 예금 및 금융자산 일체는 박창호에게 귀속한다. 강정자에게는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부동산 및 부속물 일체를 위자료로 양도한다. 서울 아파트, 태양건설, 예금 전부가 그이한테 갔어요. 제가 받은 건 충남 서천에 있는 땅 한 필지. 거기에 폐가 한 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위자료예요? 그래도 땅이잖아. 시골이라도 땅값은 올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전부라고요? 야, 그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변호사 끼면 너한테 더 불리해. 법적으로 따지면 회사 기여도 인정 안 돼. 그 말이 맞는지 틀린 건지 저는 몰랐어요. 변호사를 만날 돈도 없었고 시간을 끌 기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30년을 살면서 그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박창호는 서류를 챙기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30년을 바친 사람한테 할 말이 그거였어요. 택배 기사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더라고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엄마, 나 지금 진짜 바빠. 아빠 말로는 서로 합의한 거라며? 엄마도 동의한 거잖아. 수진아, 그게 아니라. 엄마, 제발 아빠 욕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 나중에 연락할게. 끊겼어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박창호가 수진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랑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합의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가 좀 예민해서 내한테 아빠 욕할 수 있는데 걸러서 들어. 제 딸한테 미리 각본을 짜놓은 거였어요.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밥솥 하나,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전부 그 집에 있고 그 집은 박창호 거니까요. 서천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고속버스에서 시외버스로, 시외버스에서 마을버스로. 마을버스 기사님이 어디까지 가세요? 물었을 때 주소를 말했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거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맞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비포장길을 20분 걸었어요. 길 끝에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지붕 기와가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잡초가 자라 있었어요. 대문은 경첩이 빠져서 비스듬히 기대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서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10년 넘게 사람이 안 산 집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30년의 대가구나. 새벽 도시락, 현장 격리, 접대 뒷바라지, 밤샘 장부 정리. 그 모든 게 지붕 내려앉은 폐가 한 채로 돌아왔구나. 아이고, 여기 누가 오셨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고무장화를 신고 호미를 든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혹시 이 집에 이사 오신 겁니까? 네. 저 강정자라고 합니다.
아, 아주머니가. 나는 이 동네 이장 윤태식이라고 해요. 이장님이 집을 둘러보시더니 혀를 찼습니다. 원래 이 집이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었어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 후손이 살았는데 자손이 다 도시로 떠나고 10년 넘게 비어 있었지요. 나라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등기가 복잡해서 안 됐다고 들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지붕은 내가 마을 사람들 불러서 임시로 덮어줄게요. 당장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장님. 근데 아주머니,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요. 이장님이 더 묻지 않으셨어요. 표정을 보고 짐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아주머니 두 분을 데려와서 방 하나를 치워주셨어요. 낙엽을 쓸고 거미줄을 걷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니었지만 이불 하나 깔 수 있는 공간은 됐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우리 집이 바로 아랫마을이니까.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솥을 놓고 쌀을 씻었어요. 반찬은 서울에서 가져온 김치 한 통뿐이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 한 공기를 퍼서 김치 한 조각 올려놓고 먹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밥을 지으면 그이 도시락부터 쌌어요. 그 다음에 수진이 밥을 차려주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먹었습니다.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식은 밥에 남은 반찬으로 후다닥 먹는 게 30년간의 아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밥이 따뜻했습니다. 갓 지은 밥을 제가 첫 번째로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맛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거든요. 누군가한테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건 줄 몰랐어요. 밥을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금간 벽, 삐걱거리는 마루, 바람이 들어오는 문틈.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한테 사진을 보내려다 그만뒀어요. 이 모습을 보여줘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엄마가 좀 참지라는 말만 돌아올 텐데.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친구 목록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내려봤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를 다 잃었더라고요. 그이 뒷바라지하느라 약속을 못 지키고 접대 준비하느라 모임에 못 나가고 격리 일하느라 동창회를 빠지고 어느새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전등을 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천장에서 무언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쥐인 것 같았어요. 무서웠는데 소리를 질러봐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집을 고쳐야 하나? 일을 구해야 하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일이 안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마루를 쓸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마루판 한 장이 다른 것보다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발로 밟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어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날따라 무릎을 꿇고 그 마루판을 잡아당겨 봤어요. 들렸습니다. 그 밑에 어둡고 깊은 공간이 있었어요.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을 넣어봤더니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게 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새 천장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고
새벽에는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아무리 여며도 추웠습니다. 일어나서 밖을 보니 안개가 자욱했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밥을 지어 먹고 마루를 쓸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청소라도 하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젖은 걸레로 마루를 닦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마루판 한 장이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걸레질을 하는데 그 부분만 들썩거렸습니다. 발로 밟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판자만 못이 빠져 있었어요. 다른 마루판은 전부 못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못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빼놓은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무릎을 꿇고 그 판자를 잡아당겨 봤습니다. 들렸어요. 판자 아래에 깊고 어두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10년 넘게 봉인되어 있던 냄새였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비춰봤어요. 마루 밑 땅바닥에 나무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검게 변색된 참나무 괴짝이었어요. 크기는 쌀 한 가마니 정도. 뚜껑에 한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먼지가 두껍게 쌓여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괴짝을 끌어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힘을 줘서 마루 위로 올렸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괴짝 뚜껑의 먼지를 걸레로 닦아냈더니 한자가 선명해졌어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관하는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보자기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단 보자기, 하나는 삼배 보자기, 하나는 기름종이로 단단하게 감싼 묶음이었어요. 비단 보자기를 먼저 풀었습니다. 안에 사기 그릇 2점이 들어 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 무늬가 그려진 그릇이었습니다. 한 점은 찻잔 크기, 한 점은 작은 접시 크기. 무늬가 너무 정교해서 눈이 멈췄어요. 용인지 구름인지 모를 것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삼배 보자기 안에는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문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라는 거요. 마지막으로 기름종이 묶음을 풀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금색이었어요. 직사각형 덩어리 5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인데 묵직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한 개가 양손에 꽉 차는 무게였어요. 표면에 한자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금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금반지도 안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금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금빛이 기름종이 사이에서 빛났어요. 마루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자기 2점, 문서 묶음, 금덩어리 5개. 이게 마루 밑에 있었어요. 10년 넘게,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혹시 꿈인가 싶어서 금덩어리를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이장님, 저 강정자인데요. 마루 밑에서 뭔가 나왔어요. 와보실 수 있으세요? 이장님이 10분 만에 달려오셨어요. 헐레벌떡 뛰어오셨는지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마루 위에 펼쳐놓은 물건들을 보시더니 이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장님이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빛에 비춰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나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이 집 원래 주인 어르신이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을 어른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다들 전설 같은 얘기로만 알고 있었지. 진짜일 줄은. 이장님이 금덩어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독립운동 때 숨겨놓은 자금일 수 있어요. 아주머니, 나한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재 쪽에서 일하는 사람. 전화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이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더니 이장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자 목소리가 달라졌대요. 지금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한빛문화재연구원 감정팀이 서천에 내려왔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전문가 4명. 한 분이 도자기를 들여다보다가 동료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강정자 씨, 이 도자기는 17세기 청아백자로 추정됩니다. 1차 소견이지만 국보급 유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보급.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데 실감이 안 났어요. 고문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관리 장부로 보입니다. 이 집 원래 소유주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금괴는 순금 99.9% 이상으로 보이며 각 1kg 내외입니다. 5개면 감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금괴 시가만 약 5억 원 이상입니다. 도자기와 고문서의 문화 재적 가치는 감정이 더 필요하지만 국보급으로 판정될 경우 발견자 보상금이 상당합니다. 상당하다는 게 얼마냐고 물었어요. 감정사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체를 합산하면 수십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장님이 제 어깨를 잡아주셨어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슨 감정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억울함이었습니다. 30년을 바쳐도 패가 한 채밖에 못 받았는데 그 패가 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하늘이 저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건가 싶어서 일주일 뒤 뉴스가 나갔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폐가에서 17세기 청아백자 이점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으로 추정되는 금괴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재 당국은 국보급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집을 치우다가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 집에 이런 보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자 씨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대박이다. 그 중에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박창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 제가 서천에 왔을 때도, 폐가에서 첫밤을 보냈을 때도, 혼자 김치에 밥 말아 먹을 때도 한 번도 전화 안 한 사람이 뉴스가 나가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30초 뒤에 또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5분 동안 7번이 울렸어요. 8번째에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들은 그 사람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이혼 통보할 때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웃음기가 묻어 있었어요. 익숙한 목소리.
30년 전 저한테 당신이 싸준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할 때의 그 다정한 목소리. 정자 씨, 나야. 뉴스 봤어. 대단하다,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짜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자 씨, 나야. 잘 지내지?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서천에 도착했을 때도, 폐가에서 첫 밤을 보냈을 때도, 혼자 김치에 밥 말아 먹을 때도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뉴스가 나가니까 잘 지내지? 를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대단하다, 진짜. 역시 정자 씨야. 복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복이 많다고요. 당신이 버린 폐가에서 나온 건데 그걸 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나 한번 내려가도 될까? 얼굴도 보고 싶고 할 얘기도 있어서. 할 얘기요? 전화로 하기 그런 건데. 만나서 하자. 내가 맛있는 것도 사갈게. 맛있는 것을 사간다고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제 생일에 미역국도 안 끓여준 사람이, 이혼할 때 수고했어 한마디 던지고 간 사람이 갑자기 맛있는 걸 사간다고요. 안 오셔도 됩니다. 끊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마당에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냥 온 거예요. 차에서 박창호가 먼저 내렸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서미란이 내렸어요. 긴 검은 머리카락에 선글라스, 롱코트, 시골 폐가 앞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살고 있었어? 생각보다 심하네. 박창호가 폐가를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3개월 전에 자기가 이 집을 저한테 던져놓고 지금 와서 심하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서미란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집을 훑어봤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진짜 혼자 사셨어요? 대단하시다. 저 같으면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눈에 깔보는 빛이 가득했거든요. 왜 오셨어요? 정자 씨, 우리 좀 앉아서 얘기하자. 박창호가 마루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장님이 고쳐주신 마루예요. 제가 매일 닦는 마루에. 서미란도 옆에 앉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마루를 한번 닦고 앉았어요. 뉴스 봤지? 그 유물 말이야. 네. 그게 말이야, 정자 씨. 원래 저 집은 내 땅이었잖아. 위자료로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 줬지. 근데 유물은 다른 거 아니야? 땅은 줬어도 밑에 묻혀 있던 건 예상 못한 거잖아. 그건 공동재산이지. 공동재산. 30년을 같이 살면서 살림 한 번 안 거들고 도시락 한 번 안 싸고 장부 한 줄 안 적은 사람이 공동재산을 말했습니다. 박창호 씨, 이혼 합의서에 부동산 및 부속물 일체라고 적혀 있어요. 당신이 직접 쓴 거예요. 그건 그때 대충 쓴 거잖아. 유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지. 그래도 합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박창호 얼굴이 굳었어요. 옆에서 서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창호 씨가 좋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땅 시가가 얼마나 된다고. 위자료 치고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수십억짜리가 나왔는데 그걸 혼자 다 가지겠다고요? 서미란 씨, 이건 저와 박창호 씨 사이의 일이에요. 저도 관계자예요. 창호 씨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관계자. 남의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 관계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서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한테 한 발짝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장에서 박창호 셔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얌전히 밥만 나눠요.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소송 걸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변호사 살 돈 있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머니 혼자서 소송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변호사도 없잖아요. 여기서 혼자 버티다가 변호사비만 날리고 끝나요. 서미란이 웃었어요.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 집도 원래 창호 씨 거였잖아요. 아주머니한테 위자료로 준 것 치고 많이 준 거예요. 밥 해주고 빨래한 게 수십억 가치는 아니잖아요. 또 그 말, 밥 해주고 빨래한 것. 이 여자는 30년을 그 한마디로 줄여버렸어요. 인트로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안 나눕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요. 합의서에 부속물 일체라고 적혀 있어요. 유물은 제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돌아가세요. 박창호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주먹을 쥐더니 마루를 한번 내리쳤습니다. 야, 강정자.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30년 살았으니까 정 생각해서 밥만 달라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마. 안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어. 방법. 그 말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사람 눈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싸준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그 눈이 지금은 돈만 보고 있었거든요. 돌아가세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갔어요. 서미란이 차창을 내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주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차가 비포장길을 따라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장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아주머니가 유물을 빼돌려서 몰래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네, 그런 적 없는데요. 나도 알아요. 근데 카카오톡 단체방에 퍼지고 있어요. 출처를 모르겠어. 서미란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서미란이 가짜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서 서천 유물 발견자가 불법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글이 퍼지면서 마을 카카오톡 단체방에까지 들어온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옛 지인들한테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갔어요. 강정자가 이혼 위자료를 사기쳐서 받았다. 유물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소송장이 날아왔어요.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더니 소송장이 나왔어요. 원고 박창호, 피고 강정자, 청구 취지 이혼합의 무효 확인 및 유물 공동 소유권 확인. 박창호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소송을 건 거였어요. 합의서가 강박에 의한 것이니 무효다. 유물은 부부 공동 재산이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소송장 뒤에 감정가 확정 통보서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최종 감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하백자 2점 문화재 보상금, 고문서, 역사적 가치 보상금, 금괴 5개, 시가를 합산한 총 감정가 47억 원. 그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더 실감이 안 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혼 석 달 만에 47억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건다는 사실이요. 소송장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서미란 말대로 대형 로펌 변호사비가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냥 반을 줘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원래 주인 어르신이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어르신은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이 금괴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런 물건을 저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안 줍니다. 한 푼도 안 줘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변호사가 필요한데 돈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폐가 대문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검은 차가 아니었어요. 은색 중형차였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단정한 회색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정자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상록법률사무소 변호사 천재호라고 합니다. 뉴스 보고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변호사가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강정자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분노가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이 변호사는 5년 전에 태양건설한테 부당에 고당한 노동자를 변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박창호한테 크게 당했대요. 저도 박창호라는 사람한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잡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천재호 변호사가 마루에 앉아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강정자 씨, 먼저 이혼 합의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서랍에서 합의서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중간에 한 군데에서 멈추더니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여기요.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부동산 및 부속물 일체를 강정자에게 양도한다. 이 문구 보이시죠? 네. 이게 박창호 씨 본인 서명 맞습니까? 네, 맞아요. 박창호 씨가 직접 쓰고 직접 사인했어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강정자 씨,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합의서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속물 일체. 이 네 글자가 핵심입니다. 부동산에 딸린 모든 것을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마루 밑에 있던 유물도 당연히 부속물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유물의 소유권은 100% 강정자 씨한테 있어요. 그러면 소송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를 본인이 뒤집으려면 강박이나 사기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합의서는 박창호 씨가 주도해서 작성한 거잖아요. 자기가 주도한 합의서를 자기가 강박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웃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에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하나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강정자 씨 합의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박창호 씨를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입수한 태양건설 재무자료 일부입니다. 저도 5년 전에 태양건설 부당해고 사건을 맡으면서 이 회사 구조를 좀 알거든요. 그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파고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살펴보니까 확실해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어요. 숫자가 빼곡히 적힌 표와 계좌 이체 내역서들이었습니다. 태양건설법인 계좌에서 3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받는 곳은 한별무역이라는 회사입니다. 한별무역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당연하죠.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체가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예요. 그 회사가 박창호 씨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짚었습니다. 한별무역의 대표이사 이름이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이 김수연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서미란이었습니다. 서미란의 본명이 김수연입니다. 네. 김수연, 1987년생. 서미란은 가명이에요. 본명 김수연으로 검색하면 정가가 나옵니다. 결혼 사기 전과 이건 대전과 대구에서 각각 재산가 남성한테 접근해서 돈을 빼돌린 전력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루 기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서미란이, 아니 김수연이 박창호 씨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태양건설에서 한별무역으로 이체된 총액이 20억 원입니다. 이 돈은 김수연, 그러니까 서미란 개인 계좌로 다시 빠져나갔어요. 전형적인 횡령 구조입니다. 20억. 그 돈이면 제가 새벽에 도시락을 몇 개나 싸야 모을 수 있는 돈인지 계산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정자 씨, 이 서천 땅 말이에요. 위자료로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이 땅의 등기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이 땅은 이혼 2년 전에 박창호 씨 명의에서 강정자 씨 명의로 넘어왔어요. 2년 전이요? 이혼하기 2년 전에요? 네. 2년 전에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때 위자료로 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넘겨놓은 거예요. 왜요? 세금입니다. 태양건설이 그때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세금 체납이 상당했는데 압류 들어오면 부동산부터 잡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명의 부동산을 미리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압류를 피하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위자료가 아니라 탈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준다고 포장한 거지 실제로는 2년 전에 이미 세금 때문에 넘겨놓은 땅이에요. 이 사람은 위자료를 준 게 아니라 자기 빚을 당신한테 떠넘긴 겁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 다 거짓이었어요. 외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기꾼 여자한테 빠져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체납하고 그 빚을 저한테 떠넘기고 전부인 위자료로 포장해서 이용한 거였어요. 강정자 씨, 변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맞소송을 걸겠습니다. 박창호 씨의 소송은 기각시키고 역으로 탈세와 사문서 위조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김수연, 아니 서미라는 사기와 횡령으로 고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마루 위에 펼쳤습니다. 합의서 원본,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서, 김수연의 전과 기록. 4가지 서류가 나란히 놓였어요. 첫 번째 합의서. 부속물 일체 양도 문구로 유물 소유권은 강정자 씨한테 확정입니다. 박창호 씨 소송은 기각됩니다. 두 번째, 등기 이력. 이혼 2년 전명의 이전 기록으로 탈세 목적의 재산 은닉을 증명합니다. 국세청에 고발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계좌 내역. 한별무역을 통한 20억 횡령 증거입니다. 김수연을 사기 및 횡령으로 형사 고발합니다. 네 번째, 전과 기록. 김수연이 상습 결혼 사기범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법정에서 박창호 측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글픔이었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의 민낯이 이렇게 하나씩 벗겨지는 걸 보는 게 한때는 제 세상 전부였던 사람이 사기꾼한테 놀아나면서 저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 강정자 씨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마루 위에 나란히 놓인 서류 4장을 바라봤습니다. 합의서, 등기부, 계좌 내역, 전과 기록. 30년의 진실이 종이 4장에 담겨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고 법원 로비에 혼자 서 있고 폐가에서 혼자 밥을 먹고 소송장을 받아들고 그 모든 순간에 떨리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은 것들의 값을 받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재판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정자 씨, 증거가 하나 더 있으면 완벽합니다. 태양건설 내부 회계 자료. 법인 장부 원본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한별무역 횡령건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회계 자료요? 그건 제가 어떻게... 혹시 태양건설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그 회사와는 인연이 끊겼으니까요. 변호사도 그 점은 이해했습니다. 일단 있는 증거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 예상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박수진. 넉 달 만이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끊은 뒤로 한 번도 전화를 안 한 아이. 제가 먼저 전화해도 안 받던 아이. 그 아이가 밤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수진이 목소리가요. 엄마. 한마디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나 지금 서천으로 갈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밤인데?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갈게. 엄마, 제발 문 열어줘. 전화가 끊기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수진이 목소리에 담긴 울음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돌아온다. 그 생각 하나로 밤을 버텼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마당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택시에서 수진이가 내렸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제 딸이었어요. 몰라보겠더라고요. 서울에서 봤을 때는 단정하고 깔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제대로 안 빗은 채였어요. 코트 단추도 하나가 어긋나게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한 발짝 다가오더니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수진이가 뛰어와서 저한테 안겼어요. 28살짜리 어른이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됐어. 됐어. 내가 왔으면 됐어. 아빠가 합의 이혼이라고 해서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엄마가 전화할 때 왜 안 받았냐면 아빠가 엄마 말 걸러서 들으라고 해서. 나 진짜 바보였어. 수진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가 혼자 여기서 이렇게 사는 줄도 몰랐어. 아빠한테만 물어보고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미안해, 엄마. 한참을 울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둘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장님이 멀리서 보시더니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수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렸어요. 김치하고 된장찌개뿐이었는데 수진이가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아이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다닌 거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왜 갑자기 왔는지 말할게. 응, 말해봐. 아빠가 나한테 태양건설 격리부에서 일하라고 했어. 작년부터 아빠 회사니까 격리 일 배우면 나중에 도움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했어. 전표 정리하고 세금 계산서 분류하고. 그런데 3달 전부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한별무역이라는 데로 나가는 거야. 처음에는 거래처인 줄 알았는데 한별무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주소가 가짜였어. 전화번호도 없고 나 격리부니까 거래처 목록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 한별무역은 거래처 목록에도 없었어. 장부에만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더 파봤어. 한별무역 대표이사 이름이 김수연이었어. 김수연이 누구지 싶어서 검색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런데 김수연 주민번호 앞자리가 서미란이랑 같은 해였어. 수진이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설마 했지. 그래서 법인 등기를 열람했어. 한별무역 대표이사 김수연의 주소가 서미란이 사는 오피스텔 주소랑 같았어. 서미란이 김수연이었어? 응. 아빠 여자가 가짜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3년 동안. 장부에 기록된 것만 20억이야. 20억. 변호사한테 이미 들은 숫자였지만 제 딸 입에서 나오니까 더 아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어. 뭐라고? 아빠, 서미란이 회사 돈 빼돌리고 있어. 한별무역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3년 동안 20억 넘게 빠졌어.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그랬어. 그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미란이가 사업 좀 도와주는 거야. 그러더라. 사업을 도와주는 거라고. 20억을 빼돌리는 게. 아빠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면서 눈 감고 있었어. 아니, 같이 짠 거일 수도 있어. 수진이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했어. 아빠, 이건 횡령이야. 신고해야 해. 그랬더니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 너 미쳤냐? 네가 뭘 안다고. 당장 입 닥치고 그 서류 가져와. 아빠가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미란이 나한테 왔어. 회사에서. 아빠가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서미란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수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가 이 집에 왜 와? 네 엄마 따라 시골이나 가. 여기서 쓸데없이 코 박고 있으니까 아빠가 곤란해하잖아. 서류 내놓고 조용히 나가. 아빠가 옆에 있었는데? 응. 옆에 서 있었어.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어. 서미란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날 알았어. 아빠한테 엄마도 없고 나도 없다는 걸. 그 여자밖에 없다는 걸.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왔어. 회사도 그만뒀어. 나오면서 이거 복사해 왔어. 수진이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양건설법인 장부 사본이야. 한별무역 송금 내역 3년치 전부 있어. 그리고 서미란, 아니 김수연 명의 계좌로 다시 빠져나간 내역도 있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어릴 때 이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었는데 그때는 제 손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지금은 제 손이랑 비슷한 크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응, 잘했어.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아빠가 엄마한테 합의 이혼이라고 했을 때 너는 진짜 그 말을 믿었어? 응. 아빠가 그러니까 믿었어. 엄마 말을 안 듣고 아빠 말을 믿었어. 엄마가 전화했을 때 왜 안 받았냐면 아빠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아빠 욕하는 거 듣기 싫어서. 나 진짜 나쁜 년이지? 아니야. 넌 속은 거야.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가 또 울었어요. 엄마, 내가 도울게. 이 서류 가지고 싸우자.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 그 여자가 아빠한테 한 짓, 전부 밝히자.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변호사 선생님이 이미 오셨어. 상록법률사무소 천재호 변호사님. 증거도 모으고 있고 맞소송 준비 중이야. 진짜? 응.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러셨어. 태양건설 내부 회계 자료가 있으면 완벽하다고. 이거잖아. 내가 가져온 게 바로 그거야. 수진이 눈이 반짝였어요. 울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천재호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태양건설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강정자 씨, 어떡해요? 제 딸이 가져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재판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정자 씨, 이기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와 나란히 마루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폐가에 무너진 지붕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노을이 예쁘다. 그렇지? 서울에서는 못 보는 노을이야. 수진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넉 달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30년 동안 참은 것들의 값을 받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창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뭘 들고 법정에 나타날지, 제 옆에 누가 서 있을지. 재판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호 법정. 저는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옆에 수진이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천재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강정자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 오른쪽에 박창호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넥타이, 구두까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옆에 대형 로펌 변호사가 2명이나 앉아 있었어요. 서류가 탁자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창호 뒤에는 서미란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왼쪽 자리에 앉았어요. 천재호 변호사 하나에 서류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바로 뒤 방청석에 앉았어요. 박창호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수진이가 제 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창호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박창호는 피고 강정자와의 이혼 합의서가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정서적 압박에 의해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였으며 합의서에 명시된 부속물 일체라는 문구는 발견 유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유물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서 원고에게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정서적 압박. 제가 정서적 압박을 했다고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30년 동안 새벽 도시락을 싸고 접대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 정서적 압박을 했다니. 천재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재판장님, 먼저 합의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합의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 합의서는 원고 박창호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문서입니다. 초안부터 최종본까지 원고가 주도하였으며 피고 강정자는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주도한 합의서를 원고 스스로 강박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박창호 측 변호사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리고 합의서 제7조를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부동산 및 부속물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부속물 일체. 일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부속된 모든 동산, 매장물,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마루 밑에서 발견된 유물은 법적으로 피고 강정자의 단독 소유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박창호가 옆에 앉은 변호사한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이 첫 번째 반박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천재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충남 서천군 소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등기를 보시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합의 2년 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원고 박창호는 이혼 시 이 부동산을 위자료로 양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년 전에 이미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전 시점은 태양건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즉, 위자료가 아니라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이었습니다. 박창호 얼굴이 하얘졌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태양건설은 해당 시기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산 8억 3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 명의로의 부동산 이전은 사문서 위조 및 강제집행면 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창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본 소송의 쟁점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재호 변호사가 잘라 말했어요. 원고가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양도의 진정한 목적이 탈세였다는 것은 원고의 합의서 무효 주장 자체의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합니다. 위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빚을 떠넘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세 번째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이것은 태양건설법인 회계장부 사본과 법인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년 전부터 태양건설법인 계좌에서 한별무역이라는 회사로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3년간 총액은 20억 4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한별무역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으며 사업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수연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서밀안을 봤습니다. 김수연은 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계신 서밀안 씨의 본명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서미란의 선글라스 뒤로 눈이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어요. 김수연, 본명 서미란은 결혼 사기 전과 이건이 있는 인물입니다. 대전과 대구에서 각각 재산가 남성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태양건설 자금 20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고발장을 이미 검찰에 접수하였습니다. 서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재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히 해주세요. 서미란이 주저앉았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장에서 합의 당일 참 현명한 선택이세요. 아주머니라고 비꼬던 그 눈이. 사장에서 밥 해주고 빨래한 게 수십억 가치는 아니잖아요. 라고 코웃음 치던 그 눈이 지금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재호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상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 박창호의 소송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 측의 탈세, 사문서 위조, 강제집행 면탈, 횡령 방조의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 측은 본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며 동시에 원고 및 관계인 김수연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박창호 측 변호사 2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직접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박창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 새벽 도시락을 싸주고 현장 격리를 하고 접대 뒷바라지를 하고 밤새 장부를 정리해준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재판장님, 저는 30년을 바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현장에 나가서 격리를 하고 거래처 접대 자리에 나갔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세금 서류를 정리했어요. 태양건설이라는 이름을 함께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박창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게 허물어진 집 한 채를 던지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집마저도 위자료가 아니라 세금을 피하려고 제 이름에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법정이 고요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끝이었어요. 박창호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경찰관 4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재호 변호사가 재판 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서미란이, 아니 김수연이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경찰관이 다가갔습니다. 김수연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서미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호 씨, 창호 씨... 박창호를 불렀어요. 그런데 박창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3년 동안 같이 돈을 빼돌리던 여자가 잡혀가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자기한테 이로운 사람만 챙기는, 이로움이 사라지면 모른 척하는. 서미란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저를 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다음 생에는 좀 똑똑하게 사세요라고 했던 그 입술이요. 저는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박창호한테도 다가왔어요. 박창호 씨, 탈세 및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청합니다. 박창호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대형 로펌 변호사가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박창호가 그 변호사 손을 뿌리치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정자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혼한 뒤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을요. 정자 씨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자야. 내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고마웠어. 한 번만 봐줘.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30년 전 당신이 싸준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얼굴. 지금은 겁에 질려 하얗게 변한 얼굴. 박창호 씨, 제가 말했어요. 30년 전에는 그 말이 통했을 거예요. 박창호가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돌아섰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재호 변호사가 반대쪽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이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3월이었어요. 법원 앞 가로수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날렸어요. 그 꽃잎이 제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벚꽃이다. 그렇네. 예쁘다. 예뻤어요. 정말로. 60년을 살면서 벚꽃이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유물 보상금과 금괴 매각 대금 중 절반을 마을에 기부했어요. 그 돈으로 한빛문화관을 지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지키던 그 집터에 그분의 이야기와 유물을 전시하는 문화관이 세워진 거예요.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현수막을 걸으셨어요. 한빛문화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 문화관은 강정자 사모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혼자서 이 마을에 오셨을 때 허물어진 집 한 채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집에서 보물을 찾으시고 그 보물을 마을과 나누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치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요. 수진이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이에요. 수진이 부부는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서천으로 내려왔어요. 문화관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제가 말렸는데 수진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내가 넉 달 동안 안 왔잖아. 그거 갚으려면 넉 달이 아니라 평생 옆에 있어야 해.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이 나이에도 눈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폐가는 리모델링 했어요. 한옥 구조는 살리고 지붕을 고치고 벽을 바르고 마루를 새로 깔았습니다. 마루 밑 빈 공간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유물이 나온 그 자리, 유리 덮개를 씌워서 문화관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라는 안내판을 붙였어요.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 토마토. 아침마다 물을 줘요. 해가 뜰 때 텃밭에 서면 이슬이 잎사귀 위에서 반짝입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에요. 이장님은 여전히 매일 오세요. 사모님, 오늘감이 익었는데 좀 따다 놨어요. 그러시면서 대문 앞에 과일 상자를 놓고 가세요. 박창호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탈세와 사문서 위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서미란, 아니 김수연은 사기와 횡령으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빼돌린 20억 원은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졌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용서하셨냐고. 아니요.
용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을 바치고 폐가 한 채를 받았어요. 밥 해주고 빨래한 게 무슨 기여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똑똑하게 살라는 말도 들었어요. 제 딸한테 거짓말을 해서 엄마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금 빚을 떠넘기고 사기꾼 여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저한테는 수고했다 한마디로 끝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30년을 빼앗았으니까요.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하루를 쓰기 싫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텃밭에 물을 줬어요. 수진이가 뒤에서 엄마 아침 먹어라고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으니까 수진이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여놨더라고요.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문화관 앞에 벤치를 하나 놓았어요. 거기 앉으면 논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저녁에는 노을이 져요. 수진이가 말했던 그 노을. 서울에서는 못 보는 노을. 그 벤치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30년을 바치고 돌아온 건 허물어진 집 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제게 새 인생을 주었어요. 잃어버려야 비로소 찾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